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크진 않으세요? 네. 제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90년대 댄스 가수들이 많이 쓰는데 소리가 잘 네. 네. 추석 명절도 있으셔가지고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적 사건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제목, 시를 읽는 다양한 방식들에서 이거를 이제 제 주요 연구 분야인 아일랜드 시, 그 중에서도 미술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쓴 시인 에프렉스라는 장르, 그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특히 영미시 전통에서는 어떻게 시 텍스트를 이해해왔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요. 시적 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역사와 아일랜드 시가 어떻게 최근 그 20세기 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볼 건데요. 이 처음 두 가지가 이제 오늘의 배경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지만 한 20분 정도는 처음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좀 집중 있게 지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직접 시를 읽고 특히 이제 그림에 관련된 시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시를 읽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4명의 시인을 골랐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이츠라는 시인하고 그다음에 히니, 월드, 덜컨 이렇게 4명의 시인 중 각 시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20분 정도는 우리가 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읽는 그 체험 속에서 어떻게 시적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은 사실은 가장 여러 가지 시 읽는 방식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과 폭도 넓으시고 그다음에 시도 저보다 많이 읽으셨고 또 직접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또 아일랜드 시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일랜드 시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읽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면요. 20세기에 특히 이제 20세기 초반 이전까지는 대부분 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 이거를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시인의 일기를 분석한다거나 시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를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 작품을 이해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이것도 유효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유명한 작가 또는 유명한 교수 또는 교양 있는 독자가 내놓은 해석이 이 시의 의미를 잘 대변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과연 작가가 의도한 바가 과연 글로 정확하게 100%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또는 동시에 권위 있는 특정 독자가 읽은 해석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일까요? 이런 의문들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940년대, 60년대로 가면 신비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냥 60년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적용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연구 방식의 특징은 텍스트를 일종의 잘 빚어진 항아리로 간주를 해서 어떤 예술 작품 그 자체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작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텍스트 하나만 보면, 이 텍스트 그 자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 없이도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교육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시 공부할 때 보면요, 시의 의미, 상징, 은유, 이걸 시의 주제와 연결돼서 이렇게 막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면서 했던 그런 방식들이 있죠. 이런 것이 대부분 신비평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신비평은 그 시라는 그 텍스트 그 자체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비평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독해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그 자체만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그걸 멀리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특히 7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거의 커다란 에너지들이 발산되는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민주의 지배 독립한 국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다음에 여성의 권리, 그다음에 흑인, 그다음에 유색 인종들의 권리 문제, 또는 성소수자들의 문제, 이런 온갖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는 텍스트 말고 좀 더 사회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텍스트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봤던 게 이 시대의 독해법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이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분석과 시스템 이런 이론들이 다양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과 더불어서 이론들 간에도 전쟁을 벌였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론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생긴 이론들을 막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다음에 일어난 이론도 지금 나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의 경쟁, 이론의 전쟁의 시대였는데 이게 이 이론들이 되게 레디컬하게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이런 거를 비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론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 맞는 특히 경쟁의 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참 이 점이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신역사주의나 문화 유물론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텍스트 이 내부보다는 확실히 텍스트 외부, 텍스트 이 배경에 연구 더 집중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가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는요, 이제 언어시가 등장하는데요. 특히 세계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실 그 전에 모더니즘이 상당히 유행하면서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실험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기를 겪으면서 그 되게 급진적인 실험들이 이제 멈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 언어에 대한 실험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이덕 시인이 어떤 시의 의미 자체에 저항하는 무의미 시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셨죠. 이제 그런 종류의 시들이 바로 이때 시들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이런 이 급진적인 시 자체도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던 시들이 대부분이고 동시에 이 시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형식주의와 신미학주의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왠지 신형식, 그다음에 미학, 그러니까 그 텍스트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미학하면은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은 그 감정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대부분 개인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너무 다시 또 보수적인 텍스트 읽기 방법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형식주의와 신미학주의는 이 시라는 텍스트 자체가 이 사회, 역사, 정치적인 산물임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형식주의는 시의 이 형식적인 요소들이 외부 상황, 특히 역사나 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가 가진 어떤 사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미학주의도 역시 개인이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서 받은 미학적인 경험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 역시도